장보고급 잠수함이 그렇게 오래된 거였어요? 어우, 80년대 만들기 시작해서. 진짜? 그러니까요. 93년부터 첫 추억이니까. 진짜 오래됐군요. 리누테르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영어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찌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근데 이 잠수함이 3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이 디자인은 더 오래됐어요. 자, 또 하나의 K방산의 동력, 바로 잠수함인데요. 대한민국은 지금 캐나다, 폴란드 등의 국산화율이 76%에 이르는 도산 안창호급에 기반한 잠수함으로 수출을 타진하면서 글로벌 잠수함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가 역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일까요? 아니죠. 대한민국 잠수함 개발의 설계와 기술 축적의 밑거름이 된 우리나라 최초의 잠수함 장보고급이 오늘의 주제인데, 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6번째 장보고급 잠수함 정운함이 황골 탈대급 성능 개량을 마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3월 시작된 정운함의 성능 개량이 주요 장비 교체, 시운전 평가 등을 거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 12일에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보시면은요, 이 장보고급은 1200톤급이죠, 그렇죠? 독일 209급을 개량한 디젤 잠수함입니다. 총 9척이 건조가 됐고요. 네. 우리 바다를 지키는 든든한 전력으로 활약함과 동시에 국내 조선 업계의 잠수함 인프라를 처음으로 만드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기여를 당연히 한 것이고요. 길이가 55.9m, 그 다음에 너비가 6.2m, 그 다음에 흘수가 5.5m, 그 다음에 수중 배수량은 1290톤입니다. 수상 속도는 이제 시속 11노트, 수중 속도는 최고 21.5노트, 그 다음에 최대 잠수 심도, 자망 심도는 250m입니다. 예. 네, 디젤 연료와 축전지를 사용해서 연료 보급 없이 미국의 하와이까지 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요. 진짜 한 방에, 예, 한 뭐 방에. 서울, 부산 정도가 아니라 연료 보급 없이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진해 하와이 왕복.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함 장보고함을 제외하면은 모두 고려, 조선시대 수군 장수들의 이름을 한 명으로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정운함, 1997년 3월에 취역을 했고요. 이 정운은 임진 외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함께 옥포해전, 한산도 대첩 등 10여 개의 해전에서 큰 공을 세운 정운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망명이 됐습니다. 네. 정운함은 성능 개량이 이미 완료된 장보고급 잠수함 4척, 그러니까 최무선함, 나대용함, 이역기함, 이종무함과 함께 해군의 주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예. 장보고급 잠수함은 저희 본게임에서도 뭐 꾸준히 다뤄와서 반가운 마음인데, 그동안에 성능 개량이 또 꾸준히 진행 중이었군요. 네, 대우조선해양과 LIG 넥스원이 2014년 7월에 대한민국 해군과 체결한 1,790억 원 규모의 성능 개량 계약이 이제 1차로 최무선함, 나대용함, 이역기함 이 3척의 업그레이드를 2019년까지 마쳤고요. 네. 2020년 12월에 1,650억 원 규모의 후속함 3척의 성능 개량 계약이 또 체결이 됐습니다. 이 장보고급 잠수함 성능 개량의 핵심은 구식화된 전투 체계하고 그다음에 네. 탐지 센서 성능을 최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더불어 노후화로 인한 부품 단종 문제, 그리고 안정적인 후속 군수 지원을 위해서 국산화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보고급 잠수함이 고장이 나면 독일의 제작업체로 보내서 그래요? 아니면 독일에서 이제 기술자가 와서 정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초도함 기준으로 진짜 취역한 지가 30년. 근데 그 30년이라는 숫자만 딱 놓고 오면 솔직히 구닥다리 이런 느낌이 숫자만 놓고 오면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성능 개량이 됐기에
황골 탈퇴 뭐 이런 얘기를 붙였습니까? 일단 구닥다리 이거는 좀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게 전 딜레마입니다. 이게 써 있는 게 있어서 여러분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이 장보고급 잠수함이 사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뭐 우리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일단 림팩의 영웅 아니겠습니까? 2004년 열렸던 림팩 훈련에서 당시 그 일반함이었던 장보고함이 하와이까지 갔죠. 하와이까지 가서. 그렇죠. 예. 중간에 뭐 기름 보급 없이 한 방에 갔겠죠. 그렇죠. 예, 노스톱으로. 예. 그러면 이제 해상 모의 훈련을 하는데 이때 미국의 존 C 스테니스 항공모함, 당시로서 최신의 항공모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모 전단을 상대로 해서 40번 이상 가상 어뢰를 명중시켰고요. 철혈단신 항모전단이랑 1대 항모전단 이렇게 붙은 거 아니에요? 예. 장보고대 항모전단. 이야, 근데 40발 맞췄어요. 40번 이상을 맞췄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탐지가 되지 않아서 퍼펙트 장보고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자, 이런 명성에 힘 입었는지 자, 2011년 인도네시아 해군이 장보고급 잠수함 3척을 주문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사업 규모만 1조 3천억 원, 그러니까 당시 치면 한 11억 달러에 해당하는 그야말로 대형 사업으로 우리나라는 잠수함을 수출한 세계 5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예. 이러한 저력의 장보고급 잠수함이 성능 개량을 통해서 더욱 강력한 진화를 이뤄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이거죠. 성능 개량된 장보고급 잠수함이 그 이후에 나왔던 214급, 손원 1급 잠수함을 성능적으로 능가할 정도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해군의 원래 계획은요. 장보고급 잠수함인 최무선함, 나대용함, 이역기함 요 딱 3척만 개량해서 2030년대까지 최대한 운용한 다음에 이 도산 안창호급 요게 이제 나머지 함들이 실전 배치되는 시점에 맞춰서 나머지 장보고급 잠수함 3척을 폐역시켜서 훈련하고 사용하겠다. 이제 원래 이런 계획이었는데요. 성능 개량된 장보고급 잠수함이 예상보다 너무나 뛰어난 성능이 나오니까 예. 이제 계획을 바꿔서 전부 6척 개량하자. 이렇게 해서 계속 좀 활용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난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그 만사가 계획보다는 좀 약간 실제 하다 보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계획이 조금 더 이렇게. 예. 네. 그런데 계획을 100%로 보면 120, 130의 퍼포먼스가 나왔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일단 뭐 가장 크게 개선된 점은 소나 성능인데요. 쏘나요? 예. 네, 장보고급 잠수함은 선체가 작다 보니까 함수에 부착해서 전방을 탐지하는 수동 소나 하고 선체 좌우에 부착해서 표적을 탐지하고 거리 측정하는 수동 측거 소나만을 운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원거리 조기 경보 기능이나 탐색 범위, 탐지 목표물 정확도, 목표물 숫자 이렇게 다 제한이 돼 있어서 작전상 애로사항이 사실 많은 상태였죠. 그런데 이번에 성능 개량을 통해서 새롭게 잠수함 아래 깊은 곳에 소나를 선으로 연결해서 예. 운용하는 우리 선배열 예인 소나 타스라고 하는 우리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이걸 이제 함 위에 장착을 하게 된 거죠. 이러면은 자함 소음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적함의 발전기나 엔진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을 탐지해서 표적의 위치를 탐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약 60여 척이 운영 중인 이 209급 잠수함 중에 타스를 장착한 데 성공한 것은 유일하다라고 할 수 있고 예. 타스를 운용할 수 있게 된 덕택에 성능 개량 전보다 음파 탐지 거리가 3배 이상이나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선체 크기 제한 아니 이거 뭐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풀릴 수도 있는 거 아닌데 선체 크기 제한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사실 이 타스를 장착하려면 이게 선을 감고 푸는 게 윈치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장보고급 같은 209 잠수함은 이제 선체가 좁아서 이걸 설치를 할 수가 없었는데 역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209급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수평형 타스 윈치를 개발을 한 거죠. 예. 선체 제한 때문에 그 장비 쓸 수 없겠는데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만든 없던 거 야 만들어 해서 만든 거네. 정말 대단합니다. 예. 안 되니까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대단한 우리 장병분들입니다. 아니 뭐 잠수함하면 뭐 소나인데 소나의 성능이 3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니까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엄청난 성능 개량이겠네요. 근데 눈과 귀만 밝아졌다고 해서 성능이 저절로 올라가는 건 아니죠. 예. 두뇌도 똑똑해졌어요. 그럼 함장님이
네, 탐정님을 박사로. 네, 박사 아니, 그러니까 탐정님이. 예. 기존에 있는 소위 통합 전투 정보 시스템이 뭐 학사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얘를 박사급을 도입을 한 거죠. 아, 전투 정보 시스템 그게 예, 이제 맞습니다. 뇌가 되는군요. 예, 잠수함 그렇죠,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통합 전투 정보 체계가 이 통합 전투 체계라는 게 외부로부터 각종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어떤 상황이냐, 이걸 분석을 해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거니까 이게 결국 인간 두뇌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장보고급에서 운용했던 거는 독일의 그 아틀라스 일렉트릭사에서 개발한 ISUS-83 통합 전투 체계를 운용을 했는데요. 이게 83이라는 숫자를 보시면 아마 이게 1980년대 모델을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개발된 지 20년도 훨씬 지났기 때문에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자, 우선 이 성능 개량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으로는 뭐 중앙 처리 장치 CPU, 그다음에 저장 장치 교체하고, 그다음에 연산 처리 능력, 데이터 저장 능력을 당연히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표적을 탐지하는 신호 처리 성능, 그다음에 표적의 거리와 침노, 속력을 분석하는 그 표적 기동 분석 알고리즘까지 개발을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호 처리 성능, 그다음에 탐지, 분석, 추적 성능이 그야말로 한 단계 다르게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향상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개량 전과 후 이렇게 비교해봐서 그럼 어떻게 바뀌었다는 겁니까? 얼마나 바뀌었다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의 시험평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요. LIG 넥스원이 개발한 한국형 통합 전투 체계입니다. 이 새로운 두뇌가 손원 1급 잠수함에서 장착했던 ISUS 90 통합 전투 체계,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3차원 표적 탐지 기능을 갖추고 있고, 다수의 목표물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그것에 비해서 4배 올라갔고, 추적할 수 있는 목표물 숫자 또한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향상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일단 3차원 표적 탐지 기능, 이거 약간 좀 의아하실 텐데, 소나가 탐지할 수 있는 음파원, 요 사운드 웨이브 소스, 이게 어느 정도 깊이에서 잠항하고 있는지 정보와 함께 해저면을 통해서 반사되는 해저면 반사파까지 탐지를 해서 분석을 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표원의 좌표와 거리뿐만 아니라 이 고도 정보, 그러니까 이 심도, 이 심도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결과 기존의 손원 1급에 장착된 ISUS 90보다는 그 TMA, 그러니까 타겟 모니터리얼 애널리시스, 즉 표적 기동 분석의 산출 및 처리 시간을 훨씬 단축시킨 더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손원 1급이 윗급 아니에요, 장보고급보다. 예. 근데 손원 1급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 기술이 LIG 넥스원 또 우리 거예요? 하드웨어의 95%,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100%를 국산화했다라고 합니다. 100%요? 예, 99.95도 아니고 예. 99.99도 아니고 소프트웨어 강국이잖아요. 와, 순금보다 더 진짜 완전 순혈 대한민국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소프트웨어 가격이 제일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빨리 국산하는 게 맞고요. 게다가 이제 또 한 가지 한국형 통합 전투 체계 개발이 가지는 정말 중요한 의미는 기존의 독일제 소나, 센서, 그다음에 뭐 항해, 항법 체계, 통신 체계, 무장 체계, 이거 등과 전혀 문제 없이 부드럽게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통합 전투 체계를 개발한 해외 업체에서 그 연동 비용으로 사실은 이거 우리가 독자 개발하는 전체 연구비에 맞먹는 금액을 요구를 했었는데 됐어, 우리 혼자 할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거죠. 예, 그런데 그 기존 업체가 후회할 만큼 개발에 성공했으니까요. 그 외에도 또 많죠. 우리 기술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요. 네, 일단 잠수함용 전자전 장비가 또 우리 기술로 만들어졌는데 예. 적 항공기 및 함정의 레이더에서 방사되는 위협 신호를 수신하고 분석하는 ESM 장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렉트로닉 서포트 메저스라고 하는 거고요. 장보고급 잠수함의 AR-700S5를 대체하고자 국내 방산 기업인 빅텍이 BLQ 100K를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게? 안테나 모형이죠. 지난번에 이제 마덱스 2023에 전시됐던 안테나 모형인데 안테나예요, 이게? 네, BLQ 100K는 그 소형 경량화 그리고 정비 용이성을 확보를 했고 기존에 쓰던 AR-700S5하고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신 대역하고 전자파 분석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또 주요 도입 모듈을 국산화했기 때문에 당연히 도입 비용 절감되고요. 수입 대체를 통해서 원활한 후속
군수 지원 체계를 확립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된 그 대형 함정용 SLQ-200 소나타 전자전 시스템과도 동등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적의 레이더와 대한미사일 시커에서 송출되는 이제 L밴드에서 Q밴드 네. 대역의 전자파 신호를 검출한 다음에 그 방향과 거리 그리고 위협 수준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도 무게는 그 소나타 전자전 시스템의 20%에 불과하고 가격은 절반 이하입니다. 네. 항상 그렇듯이. 언뜻 들으면 그 정도면 이거 사귄 것 같은데 이럴 텐데 실제로 검증돼서 지금 뭐 활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진짜 황골 탈 때 그 말 그대로 진짜 4대 상호가 딱 어울리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우리 해군이 지금 장보고급 잠수함의 성능 개량에 아주 만족을 하고 있고요. 한 척당 5천억 원 안팎으로 알려진 손원일급 잠수함과 맞먹는 성능을 지닌 이 장보고급 잠수함을 척당 약 550억 원이라는 개량 비용을 투자해서 6척이나 확보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적으로 큰 이득을 본 셈이고 또 이 잠수함 성능 개량이라는 영역에서 해외 수주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 면도 있겠군요. 네, 이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독일의 209급 잠수함 성능 개량 사업이 해외 다른 나라에서 발주가 되는 경우에 우리 기업들이 기존 잠수함 강국의 방산 기업들하고 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이 기회에 확보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탱크에서 장갑차에서 뭐 이렇게 대공무기에서 많이 봤던 그런 뭐 시나리오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잠수함 성능 개량이라는 새로운 사업 영역도 잘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은 솔직히 어렵거든요. 잠수함 성능 개량. 말도 어려운데 이거 진짜 이거 하는 그 과정이 하나하나 진짜 소위 빡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잠수함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어 봐야 되고 네. 잠수함에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지금 다 해봤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잠수함에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으로 설계가 됐는지, 무슨 장비가 탑재가 되는지, 그다음에 탑재된 장비가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이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분석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를 개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잠수함 새로 만드는 것보다 신규함 건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술력이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제2의 잠수함 건조다라고 불릴 정도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수함은 그야말로 비대칭 전력의 핵심으로서 정말 중요한 전력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무장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보고급의 무장 능력은 어떻습니까? 뭐 사실은 이제 이런 잠수함에서 제일 기대되는 게 중어뢰인데요. 어뢰. 네,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독일제 중어뢰 수트를 사용을 하다가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국산 중어뢰 K731 백상어를 발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요걸 발사할 수 있는 발사관이 21인치 그러니까 533mm 발사관 8문이 장착이 돼 있고요. 6발이 예비로 탄약고에 보관이 돼 있어서 이제 발사 후에 다시 집어넣고 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위 이제 자주 발사용 스윙아웃 방식의 발사관을 채용을 해서 어뢰 추진력에 의해서 발사되니까 소음도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일어나서 강제로 사출하는 식이 되면은 발사되는 잠수함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추진해가지고 나가니까 그만큼 소리가 좀 적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이 LIG 넥스1이 이 통합 전투 체계를 개발을 하면서 기존의 그 아날로그 방식으로 연동이 되던 중어뢰 유도 능력도 개선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예전에 한 발 쏘고 뭐 다음 발 쏠 때까지 막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여러 발을 좀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렇게 좀 더 확보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국산 중어뢰 K731 백상어. 이 백상어의 성능은 어떻습니까? 예, 뭐 백상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좀 많은 상황인데. 그럼 예. 백상어는 1995년 8월부터 개발에 들어간 한국 최초의 어뢰죠. 우리나라는 이제 백상어를 개발하면서 세계 9번째 어뢰 개발국이 됐는데 수동 소나 능동 소나를 다 갖추고 있고요. 또 디지털 유도 시스템 갖추고 있고 지름은 483mm, 길이는 6m, 무게는 1,100kg입니다. 탄도 중량이 높아서 폭발력이 굉장히 큰 게 자랑인데 문제는 백상어가 이제 신뢰성에 치명적인 결함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던 거죠. 아, 그래요? 네. 실탄 사격 훈련에서 자기 신관이 작동을 안 해서 폭발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던 겁니다. 소위 뭐 불발 아닙니까? 불발이죠. 네. 자기 신관으로 이제 그 목표에 도달을 하면 그 금속을 감지를 해서 터져야 되는데 이게 안 터지는 상황들이 한 번도 아니고 예. 여러 번 있었고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던 게 사업비가 300억 원이었어요. 그럼 세계 9번째 뭐 어뢰 뭐 그런 건데 좀 예산이
잘 모르겠습니다. 좀 적은 거 아닙니까? 네, 대당 가격이 보통 몇십억 원씩 하는데 예. 예, 좀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충분한 시험 평가를 거칠 여유가 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ADD가 이후에 차기 중어뢰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 백상어의 후속 모델 개발에 나서게 되고 우리 잠수함 전력의 주력 어뢰로 현재 양산 중인 K761 범상어의 토대가 된 거죠. 예. 그럼 이 범상어는 그 장보고급 잠수함에서 뭐 어떻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쉽게도 그렇진 않네요. 그러니까 그 K761 범상어 중어뢰를 이제 탑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 검토를 해보니까 이 그 장보급의 어뢰 발사관 길이가 범상어 중어뢰를 운용하기는 조금 좀 부족하고 좀 뭐 짧거나 뭐 좁거나 뭐 그런가 보죠. 그래서 요거 뭐 향후 아마 발사관을 아마 그 개량하면은 운용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그 수트 어뢰랑 백상어 어뢰가 재고가 좀 있다 보니까 이를 일단 이거 가지고 잘 보완을 해서 운용을 하고 소모하는 데 주력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어쨌거나 이것은 우리가 잠정적으로 최신의 잠수함이 들어오기까지 운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개량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백상어가 앞서서 약간 좀 그 신뢰도의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일도 있겠지만 잘 운영되고 있는 거겠죠? 그거는 당연히 후속 사업이나 이 개량을 통해 가지고 해서 그 부분 보완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뭐 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해군이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잠수함은 조선 기술의 총알하고 불릴 만큼 아무리 규모가 큰 조선소라고 하더라도 잠수함을 건조하지 못하면 그 기술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오늘 다루고 있는 장보고급 잠수함은 우리 해군과 조선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 해군의 초석을 닿게 한 잠수함이 알고 보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게 다 뻥인가? 아닙니다. 어차피 다 우리 해군의 그 자산입니다. 어떤 잠수함인지 본방 자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게임2에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 장보고급 잠수함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잠수함 타이틀의 주인공은 따로 있답니다. 그 주인공은 대체 누구일까요? (6.25) 전쟁을 치른 후 북한은 잠수함의 가치와 중요성을 뼈저리게 절감합니다. 미군이 일본에서 생산한 약 5,800톤의 각종 군수 물자를 부산항으로 수송하는 것을 막지 못해 반격을 허용했기 때문이죠. 북한은 전후 분석에서 그 이유가 약한 해군력, 특히 잠수함을 단 한 척도 보유하지 못한 데 있다고 판단합니다. 북한은 해군 전력을 복구하면서 1960년대 초 구소련으로부터 1,300톤급의 위스키급 잠수함을 4척 도입, 운용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중국으로부터 1,800톤급대의 로미오급 잠수함을 도입하며 건조 기술까지 이전받아 1976년부터는 매년 한두 척의 로미오급 잠수함을 자체 건조할 수 있는 능력마저 갖게 되죠. 그러나 1970년대 우리나라는 잠수함을 보유하긴커녕 고속종을 건조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우리 해군의 유일한 방법은 공격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해군은 잠수함 획득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인력 양성에 나섭니다. 1974년 1월 3명의 해군 대위를 독일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원 잠수함 과정에 입학시키죠. 이와 동시에 독일이 개발한 540급 잠수함이 북한의 로미오급 잠수함에 대항할 수 있는 잠수함이라고 판단해 구매 계획을 적극 추진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이탈리아로부터 70톤급 잠수정 5척을 도입합니다. 하지만 이 잠수정은 작전 전개를 위해서는 모선을 이용해 작전 지역 인근 공해까지 이동시켜줘야 했습니다.
이에 1977년 해군은 독일 아이사의 프로젝트 70 잠수정의 기본 재원을 요구 성능으로 무장을 대폭 향상시킨 소형 잠수함 연구 개발에 착수해 줄 것을 국방과학연구소에 요구합니다. 연구진들은 독일 아이사를 방문해 프로젝트 70 잠수정을 한국형화하기 위한 기술 지원 및 협조에 관해 협의합니다. 그러나 독일에서 한국형화 설계 시 소프트웨어 개발과 한 척을 건조하는 데만 약 2,500만 달러, 한화로 33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오며 협의는 무산됩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연구팀은 1978년 소형 잠수함 독자 개발 프로젝트 돌고래 사업을 시작합니다. 시스템 분야는 독일이 500톤급 206과 540 잠수함의 설계 기본 개념을, 무장 탑재 분야는 프로젝트 70 잠수정의 설계 기본 개념을, 압력 선체 크기와 재료 분야는 국내 조선소의 건조 설비 및 기술 능력과 승조원 체격 등을 고려하여 개념 설계를 수행했죠. 최초 해군의 요구 성능은 70톤급 잠수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침투용 잠수정이지 수중 작전을 위한 잠수함은 못 됐죠. 연구팀은 대한민국 첫 잠수함 돌고래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 해군 수뇌부를 상대로 재밌는 트릭을 사용합니다. 길이가 짧아 냉장고를 설치할 공간이 없다고 하면서 냉장고 없이, 그리고 취사 시설 없이 통조림이나 마른 식품으로 일정 기간을 작정할 수 있는가 역으로 묻기도 하고, 작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야 무장도 치를 수 있지 않느냐 등을 제시하며 크기를 확보해 나갔죠. 그 결과 1983년 4월 순수 국내 기술진에 의해 설계된 전장 25m, 전폭 2.1m, 150톤급 돌고래 051급 잠수함을 진수합니다. 해군에 인수된 돌고래급 잠수함은 전력화를 위해 1년간 대잠 훈련이 포함된 작전 운용 시험 평가를 한국 함대 자체에서 수행했는데요. 1990년과 1991년 일본함보다 성능을 향상시킨 두 척을 추격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돌고래급 잠수함이 아닌 장보고급 잠수함을 한국 최초의 잠수함으로 알고 있는 걸까요? 사실 돌고래급 잠수함은 규모로 볼 때 잠수정으로 분류되는데요. 하지만 우리 해군에서는 소령이 지휘하는 함으로서 2016년까지 운영하며 각종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국내 기술로 건조된 잠수함인 만큼 돌고래급 잠수함의 활약상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쉽게도 극비인지라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사실 잠수정으로 보아야 하는 돌고래급 잠수함은 우리 해군의 잠수함 개발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작은 덩치로 인해 제한적인 작전 능력을 가졌지만 잠수함 작전 능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수상한 부대의 대잠 작전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특수전 운용 능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오늘 다루고 있는 장보고급과 손원일급 잠수함의 모태 기술을 제공해 줬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와, 진짜 그 맨땅에 헤딩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개발부터 해군에서 운영하기까지 우여곡절 엄청나게 많았겠습니다. 그 진수한 이후에 시운전 때도 정말 그 웃지 못할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뭐 사실 웃을 일은 절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아찔한 순간들인데, 부산 그 남쪽의 해역에서 1차 시운전을 한 다음에 함내에서 1박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날 시운전차 연하로 접근하는 중이었는데, 존재를 몰랐던 우리 군의 경비정이 이걸 보고 북한 간첩선을 오인을 해가지고 사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함교에서 당직을 서고 있던 정장이
허벅지에 총상을 입고 어이구. 그다음 함교에는 한 10개 정도의 탄흔이 이제 생기게 됐는데 하여튼 천만다행하게도 정작은 병원으로 이제 후송되었고 돌고래급 잠수 정도 중요 장비엔 손상이 없어서 수리 후에 2차 시운전에 돌입해서 정상적 결과를 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 더하기 뭐 1,000원까지 함께해서 자, 지금의 우리나라의 이 잠수함 전력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북한이 지난 8월 27일 미국 시간인데요. 심포, C급, 김구덕 영웅함 등 잠수함 13척을 국제 해사기구에 한꺼번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포, C급, 김구덕 영웅함 저희도 몇 번 다뤘었는데 북한이 아니 본인들 말로는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위협 강도가 이게 어느 정도죠? 다 믿어야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다룬 적이 있는데 네. 북한이 2023년 9월에 함경남도 심포조선소에서 심포 C급 김군옥 영웅함을 건조했다고 발표를 했죠. 지금 보시는 환영식이 아마 엄청나네요.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전력화 과정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북한은 잠수함이 많죠. 크고 작은 잠수함 70여 척을 가지고 있고 숫자로는 강대국입니다. 잠수함. 2,000톤급 심포급 한 척, 그다음에 네. 1,800톤급 로미오급 20척. 그리고 그 외에는 대부분 이제 300톤급 상어급, 130톤급 연어급 같은 그런 노후한 소형 잠수함이고 수직 발사관을 설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심포급인데 근데 여기에 이번에 이제 3,200톤급인 신포 C급 김군옥 영웅함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 추가가 되는 거죠. 예. 또 그 함의 그 스펙은 어느 정도입니까?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로는 그 구형 잠수함인 1,800톤급 로미오급을 자르고 덧대서 길이를 늘린 예? 그래서 확장 및 성능 개량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잠수함 2개 붙여서 하나 된 거라고요? 만들었다고요? 이 보시면 이제 이런 광경이 나오는데 이것만 막 보고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 모양만 딱 보면 저희가 판단을 했던 게요. 야, 이거 로미오급이잖아. 왜냐면 뒤에 요 추진 장치 달려 있는 거나 보면은 이거 누가 봐도 로미오급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로미오급으로 무슨 일을 하지? 그렇게 이제 당시에 분석이 나왔었죠. 찌그러진 흔적 이런 것들은 잠수함이 장기간 운용되면서 수압에 노출돼 발생한 거니까 이게 새 물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사용감이 장난 아닌데 이 정도 사용감을 가지고 그리고 2개를 붙여서 하나 만들었다. 여하튼 이게 좀 신기하게 생기기도 했네요. 그리고 신기하긴 하네요. 어때 2개를 붙여서 하나를 만들 생각을 했는지. 그러게 말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네. 함교 뒤에는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북한이 이렇게 모자이크에다 공개한 거예요? 노동신문 공개할 때 아예 이제 보여주지 않으려고 네. 이렇게 모자이크를 하면 이제 이 함 뒷부분에 어떤 장치가 장착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의 함교를 떼어내고 거기에 이제 SLBM 발사가 가능한 새로운 함교를 설치한 형태로 제작을 했고요. 게다가 수직 발사관 6개 정도가 원래 정상인 이 3,000톤급 잠수함의 공간에다가 큰 발사관 6개에다가 작은 발사관 4개까지 추가를 해서 도합 10개의 발사관을 부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포 C급 김군옥 영웅함은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나와서는 안 될 것이라는 뜻 아닙니다. 사실은요. 생긴 것도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안 부르겠지만 네. 세계 곳곳에서는 네. 프랑켄슈타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시체에서 부품들을 이제 모아서 만든 인간이잖아요. 때문에 그런 느낌을 주는 좀 뭔가 좀 비정상적인 느낌의 그런 잠수함인 거죠. 아니, 솔직히 심포 C급 김구덕 영웅함 이게 정상적으로 작전 수행 가능합니까? 이 높은 분도 지금 막 사태질하고 있거든요. 그림 보면 이거 만족한 것 같지 않은 아주 지적 사항이 엄청 많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사진만 보더라도 사실은 좀 위험한 접근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기존의 잠수함이 버틸 수 있는 압력이라는 것들도 존재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비율에 맞춰서 함교의 크기나 이런 것 같은 것들도 적당히 돼야지 이 물속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커버리게 되면은 캐비테이션이라는 게 발생해요. 캐비테이션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공동화라고 하는데 그 액체가 이렇게 막 어떤 쭉 흐름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뭔가 분명히 이게 함교나 이런 것들이 저항이잖아요. 저항인데 이게 이 설계가 너무도 그 유체 흐름에 맞지 않게 너무 크게 만들어졌다거나 두껍게 만들어졌다거나 그러면은 막 수은돌이 치면서 이렇게 기포들이 막 생기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캐비테이션 줄이는 게 잠수함 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조그만 소형 잠수함을 억지로 지금 이제 무리하게 미사일 많이 탑재하려고 위에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높이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프랑켄슈타인은 말씀하셨지만 사실 노틀담의 꼭지처럼 이렇게 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워진 잠수함을 갖고 물속에서 지나간다? 그러면은 이게 캐비테이션도 엄청나고 그다음에 야 과연 얘가 정말 작전 심도, 정확한 작전 심도까지 내려가서 작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불렀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공격을 하려면 일단은 통상 작전 심도 200m 안팎 정도까지는 내려가서 자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아시다시피 200m의 압력이라는 게 엄청난 압력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고품질의 그 고장력강 하이힐드 스트렝스 스틸 요거를 활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HS80, HS100 이렇게 부르는 게 이제 고장력관이 강한가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일단 북한의 공업 환경에서는 고장력강 생산이 어렵고요. 이거 아마 대부분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들여와야 될 겁니다. 근데 또 이걸 또 대량으로 수입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결국 북한으로서는 신규 잠수함을 건조하는 대신에 기존 잠수함을 개량하는 방향을 일단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제 수중 혹은 해상에서 전술핵을 투발하는 이런 능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방심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아, 그럼요. 예. 예, 예. 특히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연말 그 전원회의에서 그 해군의 수중 및 수상 전력을 제고하라 지시를 했고 올해 들어서 그 성과물을 차분차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면 해군절 기념일에도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해서 굉장히 격려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초부터 보면은 전술 핵을 탑재하는 수중 핵어뢰라고 북한이 주장하는 헤일, 이 헤일의 5-23이라는 형태를 시험을 했고요. 그 새로운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 SLCM, 이 불화살 3-31형이라는 거를 잠수함에서 발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 수십 년간 동해, 서해, 남해 내려보낸 잠수함에는 뭐 이렇게 한반도 전략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막 결정적 한 방이 실리지는 못했었어요. 기껏해야 무장공비 태우고 오고 뭐 간첩 몇 명 침투시키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체제를 뭐 뒤집고 뭐 위협할 만한 그런 파괴력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이 잠수함에 이제 전술핵 싣고 쏘게 된다.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고 전술핵을 한 발이라도 우리가 요격에 실패를 하면은 그 타격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협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절대 방심해서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해군의 잠수함 전력 뭐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지금 재래식 잠수함만 갖고 있고요. 네. 총 21척이니까 뭐 수로 따지면 북한의 70척에 훨씬 그건 그렇죠. 예, 3분의 적지만 1도 안 되네요. 예. 하지만 성능 면에서는 당연히 북한을 압도하고 있고요. 장보고급 9척 외에 아시아 최초로 공기 부려 추진 체계 AIP 요건 예전에 우리가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재래식 엔진을 사용하지만은 이제 자망 시간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장치죠. 이 AIP를 탑재한 배수량 1,800톤급 손월급 9척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계에서부터 건조까지 우리 기술로 이제 건조한 배수량 3,000톤 도산 안창호급 3척. 예. 이렇게 있고 또 도산 안창호함하고 안무함 지난 2022년 8월과 2023년 말에 실전 배치가 됐고요. 그리고 도산 안창호급 배치 1의 마지막 함정인 신체호함이 지금 시험 평가 마치고 지난 4월, 올해 4월에 이제 해군에 인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8개월 동안의 전력화 훈련을 통해서 작전 수행 능력 평가를 거치고 2024년 올해 말에는 실전 배치될 예정이고요. 현재 우리 해군은 잠수함 사령부 예하의 91 잠수함 전대부터 97 잠수함 전대까지 6개 잠수함 전대가 있는데 그리고 각 잠수함 전대에는 3척의 잠수함이 편제가 됐고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3척이 실전 배치된 후에는 이제 장보급 3척은 연구 훈련용으로 돌려져서 상시 6대 전대를 갖추게 됩니다. 네. 오늘 쭉 말씀드린 장보고급의 성능 개량이 당연히 우리 해군의 잠수함 전력 증대에 큰 영향을 미쳤겠죠? 도산 안창호급은 동형 함정 3척을 묶어서 우리가 배치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3척씩 한 단위로 해서 3개의 배치로 건조를 하는데요. 이 배치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당연히 신기술이 적용이 되고요. 근데 이제 신기술 적용에는 항상 예기치 못한 그런 그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제조 공정이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잠수함 새로 만들어서 언제거나 초도함은 첫 만든 배는 어떻게든 문제가 생겨서 한 조금 이렇게 요거를 바로잡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그것만 또 지나고 나면은 또 꾸준한 성능을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요. 총 9척을 건조하기로 했는데 이 배치 2, 그러니까 배치 1은 지금 끝났다고 말씀을 우리 원 선생님이 주셨고요. 배치 2 사업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시작이 돼서 그 마지막 6번함, 그러니까 4번함, 5번함, 6번함 짓는 건데 이 6번함이 2031년에 해군에 인도할 그런 일정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배치 3는 어떻게 되냐? 네. 이 문제는 배치 3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예, 사업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또 언제 끝나게 될지 사실 가늠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심지어는 뭐 배치 3에서부터는 원자력 추진을 가야 된다부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 이제 이게 아직 사업이 결정 안 돼서 그런 건데 자 문제는 자 어쨌거나 그때까지 잠수함 전대의 그 헌터 킬러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함 찾아가지고 제거하고 하는 이런 능력을 유지하고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은 당연히 여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성능 개량으로 강력해진 이 장보고 잠수함을 투입을 해서 아주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진보된 성능을 갖춘 이 장보고 잠수함이 그 전투전대 외곽에 배치돼서 정찰, 조기 경보 같은 그런 어떤 주요한 작전들을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적 수상함과 잠수함을 탐지, 공격하는 소위 거부적 방어 전력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고요. 뭐 해상교통로 확보, 뭐 해역 봉쇄, 비례부설, 훈련 지원 등등 정말 이 활용도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기 체계 잘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잘 관리하고 성능을 개량해 나가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가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바로 이 장보고급의 개량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런 기술도 없이 맨손으로 시작해서 장보고급 잠수함을 통해 정비 기술과 노하우를 익힌 뒤 발전을 거듭해온 대한민국 잠수함 개발사를 짚어본 오늘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 예. 잠수함 분야에서 우리가 그 분기점에 좀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장보고급 성능 개량 사업 그리고 머지않은 시기에 소요가 제기될 그 손원일급 성능 개량 그리고 장보고급 성능 개량 사업 해외 수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가진 경쟁력을 잘 활용을 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이 잠수함 쪽에서 우리가 결국은 그 강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있던 그 분수령이 아닌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장보고급이 이제 뭐 다소 구형이고 뭐 크기가 작아서 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되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장보고급 크기의 잠수함을 찾는 국가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장보고급 같은 경우는 뭐 성능 개량으로 핵심 센서, 그 다음에 통합 전투 체계 이거 국산에서 소위 말해서 눈과 귀, 그 다음에 두뇌까지 완전히 최신으로 끌어올려서 자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우리 인도네시아 아까 얘기했던 그 나가사파급 수출 요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정말 다양한 수출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 뭐 사실은 이제 퇴역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냥 폐함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인 잠수함의 모함 같은 걸로 그럼 무인체계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무궁무진한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장보고급 잠수함의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서 자 이제 20세기 말에 만들어졌던 이 잠수함을 21세기 환경에 맞게 어느 정도 운영을 해서 전력 공백도 메우고 이 부산 안창호급 배치 3의 실전 배치 전까지 정말 엄청난 활약을 이어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네.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본게임은 OTT 웨이브와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뭐 재활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와, 이런 거는 정말 이 밀리터리가 짱이네요. 그렇죠. 뭐 우리는 뭐 일단 한번 만들면은 이게 많은 분들한테까지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뭐 B52한 무슨 뭐 50년 뭐 우리도 그거 하네요, 똑같이. 장보고 가지고요.